청계동 안진사. 나는 정씨와 같이 턱골 본가에 와서 부모님을 뵈었다. 당시 외병들이 죽천장에 진을 치고 동학당을 수색하는 중이라 부모님은 매우 불안해 하셨다. 부모님은 나에게 다시 멀리 가서 화를 피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음날 정씨가 청계동 안진사에게 가보자고 하나 나는 주저하였다. 안씨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패군의 장수인 내가 포로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될 것이 염려되었다. 그러나 정씨는 안진사가 밀사를 파견한 진인은 군사적인 원조나 계략이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형의 담대한 기계를 아낀 것이니 염려 말고 같이 가자고 힘써 공고하였다. 나는 정씨와 같이 그날 천봉산을 넘어 청계동 입구에 도착하였다. 청계동은 사면이 험준하고도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민가는 40에서 50채로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동네 앞에는 한 줄기 긴 강이 흘러가고 그 옆 안병에는 안진사의 친필을 새긴 청계동천이란 네 글자가 흐르는 물소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동네 어귀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산꼭대기에는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파수병에게 이름을 대니 의료장이 허가하였다며 호위병이 우리를 인도한다. 호위병을 따라 의료소에 들어가면서 관찰하니 문 앞에는 자그마한 연못과 그 안에 한 칸의 초가정자가 있었다. 이곳에서 안진사 육형제가 평소 술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소일한다고 한다. 대청에 올라가니 벽 위에 안진사 친필에 의료소 세자가 옆으로 붙어 있었다. 우리의 이름을 본 안진사는 본체 마루에서 친절하게 영접하였다. 수인사 후 안진사는 김 석사가 폐업사에서 위험을 벗어난 후 심히 우려되어 애써 탐색하였으나 계신 곳을 모르던 터에 금일 이처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문을 연 뒤 물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편히 계실 곳이 있습니까? 달리 계실 곳이 없어 아직 본동에 계십니다. 고 대답하자 즉시 오일선에게 총 가진 병사 30명을 지정하게 하여 오늘 중으로 턱골에 가서 김석사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이에서 우마를 잡아 가산 전부를 옮기라 고 명령하고 인근의 가옥 한 채를 매입해 주었다. 이리하여 그날 바로 청계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때 내 나이 20살 을미년 1895년 2월이었다. 안진사는 날마다 사랑에 와서 내가 없을 때라도 내 동생들과 놀고 친구들과도 담화하든지 서적을 보든지 마음대로 안심하여 지내라고 친절히 부탁하였다. 안진사 6 형제는 큰형이 태진, 다음이 태연, 안진사 태우는 세 번째이고 넷째는 태건, 다섯째는 태민, 여섯째가 태순이다. 6 형제 모두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안진사는 탁월했다. 안진사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종종 질의도 하고 담론도 하였지만 당시 나는 유치한 수준의 행동이 많은 때였다. 화창한 봄날 안진사는 술과 안주를 차려 폭군을 데리고 놀면서 씨름판을 벌였다. 마지막 결승에 오른 두 사람은 재주와 힘이 비등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안진사는 용맹스럽게 씨름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내게 물었다. 창수가 보기에 어느 사람이 이길 것 같은가?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안진사는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 아까 씨름할 때 키 큰 사람의 바지가 찢어져
볼기가 드러나 그 사람은 기운을 다 쓰지 못하는 듯하니 단연코 그 사람이 질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그 사람이 지는 것을 본 안진사는 나를 더욱 사랑하였다. 진사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맏아들은 중군으로 당년 16에 상투를 틀었고 자색 명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돈방총을 메고 노인당과 신상동으로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중군은 연기가 넘치고 여러 군인들 중에도 사격술이 제일로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다. 태건씨와 숙질이 늘 동행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노루와 고라니 등을 여러 마리 잡아와 그것으로 군사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진사의 6 형제는 거의 다 술과 독서를 좋아하여 짐승을 사냥해 오면 형제가 반드시 한데 모였고 그 외에도 오주부, 고삼님, 최선달 등이 모였다. 나는 술 마시고 시를 읊조리는데 아무 재주가 없었지만 함께 초청받아 산 짐승과 들새고기의 진미를 같이 맛보고 즐겼다. 안진사는 자기의 아들과 조카들을 위하여 서재를 만들었다. 당시 빨간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따 늘어뜨린 8, 9세의 정근, 공근에게는 글을 읽어라, 써라, 독려하면서도 맏아들 중군에게는 공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안진사 6 형제는 모두 문사의 풍모가 있었으나 유약해 보이는 점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안진사는 눈빛이 찌를 듯 빛나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당시 조정대관들 중에 글로써 항쟁하던 자들도 처음에는 안진사를 악평하였지만 얼굴만 마주 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관찰로도 그는 퍽 소탈하여 무식한 아랫사람들에게도 교만한 빛 하나 없이 친절하고 정중하여 위아래 모두 더불어 함께하길 좋아하였다. 안진사는 면모도 맑고 수려하였지만 다만 주량이 과하여 코끝이 빨간 것이 흠이었다. 나는 당시 시객들이 안진사가 지은 명작 율시들을 외우는 것을 많이 들었다. 안진사도 종종 나를 청하여 스스로 잘된 작품이라 생각하는 것을 많이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동학당이 창궐할 때 지은 시만 생각난다. 새벽 군뱅이는 살고자 흔적 없이 가버리나 저녁 모기는 죽기를 무릅쓰고 소리치며 달려든다. 안진사는 또한 황석공의 소서 구절을 자필로 써서 벽장문에 붙이고 술기운이 있을 때마다 낭독하였다. 안진사의 아버지 인수씨는 12, 13세 동안이나 해주 분해에서 살았는데 진의 현감을 역임한 뒤에 많은 재산을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300녀석 추수할 자본만 남겨가지고 청계동이 산수가 수려할 뿐 아니라 피난지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장손 중군이 2살 때 청계동으로 이사하였다. 안진사는 과거 수험생으로 경성의 김종환 집에 단연간 머무르면서 김종환이 시관일 때 속과에 합격하였다. 그리하여 안진사는 김종환의 문객이니 식군이 아는 소문이 있었다. 5. 스승 고능선. 나는 날마다 그 집 사랑에 다니며 놀았다. 나이가 50여세 되어 보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의관이 매우 검소한 노인 한 분이 종종 사랑에 들렀는데 안진사는 그분을 지극히 공경하여 영접하고 높은 자리로 모시곤 하였다. 하루는 진사가 나를 소개하여 그분께 배알시킨 후 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다. 그분은 고능선이라는 학자로 사람들은 고살림 하고 불렀다. 고능선은 해주 서문 밖 비동에서 대대로 살았고 중암 유중교의 제자며 의암 유인석과 동문인
당시 해서지방에서 품행이 방정하기로 이름난 굴지의 학자였다. 안진사는 의병을 일으키던 초기에 고 능선을 모사로 모셔오고 그 집안의 세간을 다 옮겨와 청계동에 거주케 했던 터였다. 하루는 역시 안진사 사랑에서 고씨를 만나 종일 함께 논 후 헤어질 즈음에 고씨가 내게 이러한 말을 했다. 창수, 내 사랑 구경은 좀 아니하겠나? 나는 감동하여 선생님 사랑에도 가서 놀겠습니다. 하였다. 다음 날 고선생 댁을 방문하였다. 고선생은 노안에 기쁜 빛을 띠고 친절히 맞이하며 맏아들 원명을 불러서 인사시켰다. 원명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 됨됨이가 명민하게는 보였으나 비범하고 너그러운 기질은 부친에게 미치지 못해 보였다. 둘째 아들인 성인이 된 후 사망하여 과부 며느리만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원명은 16살 된 맏딸과 4살 된 딸 둘을 두었고 아직 아들은 없다고 하였다. 고선생이 거처하는 사랑은 작은 방인데 방 안 가득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사면벽에는 이름난 옛 선비들이 남긴 좌우명들과 선생 자신이 마음 깊이 깨우쳐 얻은 글 등을 둘러 붙여 놓았다. 고선생은 무릎을 개고 단정히 앉아 마음을 닫기도 하고 간간히 손무자와 삼약 등의 병서를 읽기도 하였다. 고선생은 대화 중에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자네가 매일 안진사 사랑에 다니며 놀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네에게 절실히 유익한 정신수양에는 별 도움이 없을 듯하니 매일 내 사랑에 와서 나와 같이 세상사도 논하고 학문도 토론함이 어떻겠나. 나는 황공감사하였다. 선생님이 이처럼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시지만 소생이 어찌 감당할 만한 재질이 있겠습니까? 고선생은 미소를 띠고 명백히 설명은 아니하였으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나의 심리 상태는 매우 절박하였다. 먼저 과거장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품었다가 희망을 관상서 공부로 옮겼고 나 자신의 관상이 너무도 못생긴 것을 슬퍼하다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되리라는 결심을 했었다. 그러나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또한 묘연하던 차에 동학당의 수양을 받아 신국가, 신국민을 꿈꾸었으나 이제 와서 보면 그도 역시 바람잡듯 헛된 일이었다. 이제 패전한 장소의 신세가 되어 안진사의 후위를 입어 생명만은 안전하게 지키게 되었지만 장래를 생각하면 과연 어떤 곳에다 발을 디뎌야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던 참이었다. 고선생이 저처럼 나를 사랑하지만 참으로 내게 저토록 고명한 선생의 사랑을 받을 만한 소질이 있는가? 내가 선생의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해도 종전에 과거니 관상이니 동학이니 하던 것과 같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타락됨은 둘째요 고선생과 같이 순결한 양반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나는 고선생을 보고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였다. 선생님은 저를 분명히 살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불과 20살의 일생의 진로에 대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그르쳐 허다한 실패를 경험한 바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자격과 품성을 밝히 보시고 좋은 점이 있다면 사랑도 하여 주시고 교훈도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저의 발전은 고사하고 선생님 높으신 덕에 누를 끼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모르는 결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 선생은 내 마음에 그러한 고통이 있음을 극히 동정하는 말로 위로해 주셨다. 사람이 자기를 알고도 쉽지 않거든 하물며 남을 어찌 밝히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현을 목표로 하여 발자취를 밟아가도록 하게. 예로부터 성현의 지위까지 도달한 자도 있고 좀 모자라는 자도 있고 성현이 되는 길이 너무 높고 멀다 하여 중도에 달아나거나 자포자기하여
금수만도 못한 자리에 몰려있는 자도 있다네. 자네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몇 번 길을 잘못 들어서서 실패나 곤란을 경험하였더라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끊임없이 고치고 나아가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네. 지금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는 것보다 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 아닌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고민은 즐거움의 뿌리이니 자네 상심 말게. 나 같은 늙은이가 자네 앞길에 혹시 보탬이 된다면 그 또한 영광이 아닌가. 고 선생의 말씀은 내게 위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줄이던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아먹는 것과 같았다. 나는 고 선생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시면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모든 것을 선생님 보시는 대로 교훈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자네가 그같이 결심하였으면 내 눈빛이 비치는 데까지 자네 역량이 있는 데까지 내 모든 역량을 다할 터이니 젊은 사람이 너무 상심 말고 매일 나와 같이 노세. 갑갑할 때는 우리 원명이와 산 구경도 다니며 놀게. 그날부터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고 선생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고 선생 사랑에 가서 놀며 지냈다. 선생은 고금의 위인들을 비평하여 주시고 자기가 연구하여 깨달은 요체와 화서아원이나 주자백선 중에 나오는 긴요한 절구를 가르쳐 주셨다. 선생은 주로 의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무리 발군에 뛰어난 재주와 능력 있는 자라도 의리에서 벗어나면 재능이 도리어 화근이 된다는 것과 사람의 처자는 마땅히 의리의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판단, 실행, 계속의 세 단계로 사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다. 가만히 보면 언제나 내게 보여주기 위해 책장을 접어두었다가 들쳐 보이곤 했는데 그것만 보아도 선생이 얼마나 열심히 나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고 선생은 경서를 차례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의 정신과 재질을 보아 떨어진 곳을 기워주고 빈 구석을 채워주는 구전심수의 교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 여기신 듯하였다. 고 선생이 나를 겪어보시고 가장 결점으로 생각한 점은 과단력이 부족한 점인 듯하였다. 항상 무슨 일이나 밝히 보고 잘 판단하여 놓고도 실행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과단성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는 말을 하시면서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장부로다. 라는 구절을 힘있게 설명하였다. 그리하기를 몇 달이 지났다. 안진사도 종종 고 선생을 방문하였는데 세 사람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진사와 고 선생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고금의 일을 강론하는 것을 곁에서 듣는 재미가 비할 바 없었다. 청계동에 거주하면서 처음에는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주로 안진사 사랑에 가서 놀았다. 그런데 안진사가 자리에 없으면 폭군들이 나를 향하여 들리도록 큰 소리로 떠들어대곤 했다. 저 자는 진사님만 아니었으면 벌써 썩어졌을 것이다. 아직도 접주님 소리 들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대접받던 생각이 날걸. 그렇고 말고 저 자는 우리 같은 폭군들을 초계같이 볼걸. 어떤 이는 입을 삐죽대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여보게 그런 말들 말게. 귀에 담아두었다가 후일 동학이 다시 득세하는 날 원수 갚을지 누가 알겠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당장이라도 청계동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주인은 안진사가 그같이 후대하는데 무식한 병졸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 못난 행동이라 여겨져서 꾹 참고 견디며 지냈다. 안진사는 사랑에서 잔치를 벌이고 흥취 있게 놀 때마다 반드시 고 선생을 모셨고 술로나 글로나 나이로나 겉모양으로나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를 초청하곤 하였다. 내가 초청을 받고 조금만 늦어도 폭군이나 하인에게 분부하기를 너 속히 돼지골 가서 창수 서방님 모셔오너라 한다. 안진사가 이처럼 나를 대우하니
자연히 폭군들의 태도도 내게 공손해져 갔다. 뿐만 아니라 안진사의 친아우들도 종종과 달리 나를 대하였다. 안진사의 아우들은 폭군들이 나를 대하여 희롱 섞인 말과 행동을 곁에서 보면서도 주의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 만나 술 한잔 나누어 보니 내게 별로 볼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폭군들의 행동을 형님에게 보고하여 안진사가 무식한 폭군들을 직접 질책하는 것은 도리어 나한테 이롭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어떻든지 군인들의 태도는 점차 공손해졌고, 더욱이 고선생이 나를 친근히 대접하는 것을 본 동네 무사람들의 태도까지도 차차 달라졌다. 나는 산증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종종 고생을 하였다. 그때에도 산기가 생겨나 안진사 사랑에 늘 다니는 오주부에게 물었는데, 그는 사삼을 많이 먹으면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고선생 댁에서 놀다가 원명과 함께 약초캐는 괭이를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 사삼도 캐고 바위 위에 앉아서 정담도 나누며 세월을 보냈다. 석 달 동안 사삼을 복용하였더니 과연 산증은 깨끗이 치료되었다. 소문을 들은 당시 신청 군수 모씨가 안진사에게 청하여 내가 사삼 한 구럭을 캐어 보낸 일도 있다. 매일 고선생 댁에서 놀다가 밥도 선생과 같이 먹고 밤 깊고 인적이 고요할 때는 국사를 논의했다. 고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고천하에 흥해보지 못한 나라가 없고 망해보지 못한 나라가 없네. 종전에는 토지와 백성은 가만두고 군주 자리만 빼앗는 것으로 흥망을 논하였지. 그러나 지금의 만국이란 나라의 토지와 백성과 주권을 모두 강제로 집어삼키는 것이네. 우리나라도 필경은 외놈에게 망하게 되었네. 소위 조정대관들은 전부 외세에 영합하려는 사상만 가지고 러시아를 친하여 자기 지위를 보전할까, 혹은 영국이나 미국을, 혹은 프랑스를, 혹은 일본을 친하여 자기 지위를 견고히 할까, 순전히 이런 생각들 뿐이라네. 나라는 망하는데 국내의 최고학식을 가졌다는 산림학자들도 한탄하고 혀만 차고 있을 뿐 어떠한 구국의 경륜도 보이지 않으니 큰 유감일세. 나라가 망하는데도 신성하게 망하는 것과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럽게 망하게 되겠네. 내가 놀라 질문하자 선생은 대답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을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다가 함께 죽는 것은 신성하게 망하는 것이요. 일반 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 꿰매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일세. 지금 외놈 세력은 온 나라에 차고 넘쳐 대궐 안까지 침입하여 대신들을 마음대로 내치니 우리나라를 제2의 외국으로 만든 것 아니겠는가. 만고천하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은즉 자네나 나나 죽음으로 충성하는 일사보국 한 가지 일만 남아있네. 선생은 슬픈 낯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도 울고 또 물었다. 그런데 망할 것으로 하여금 망치 않게 할 방침은 없습니까? 자네 말이 옳네. 기왕 망할 나라라도 망치 않게 힘써보는 것이 백성된 자의 의무지. 지금 조정 대신과 같이 무조건 외세에 영합하지 말고 청국과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네. 작년 청일전쟁에서 패했으니 청나라도 언젠가 복수전쟁을 한번 벌이려 할 것이네. 적당한 인재가 있으면 청나라에 가서 사정도 조사하고 인물과 연락하여 후일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자네 한번 가보려나. 저같이 무지하고 지각 없는 어린 것이 간들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 고선생은 반쯤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네만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지들이 많으면 청나라의 정계, 학계, 상계 각 방면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누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자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으면
그대로 실행하여 보는 것뿐이지. 나는 흔쾌히 약주하였다. 마음이 항상 울적하니 먼 곳 바람도 쏠 겸 떠나보겠습니다. 고 선생은 심히 만족해하며 말씀하셨다. 자네가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외롭고 쓸쓸할 터이니 자네 아버님과 내가 우리 사랑에 모여 이야기나 하고 놀겠네. 나는 고맙게 생각하며 또 물었다. 안진사와도 상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 선생은 이러한 말을 한다. 내가 안진사의 의향을 짐작하는 바 천주학을 해볼 마음이 있으니 만일 그와 같이 서양 오랑캐를 의뢰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대의에 위반된 행동이네. 안진사에 대한 태도는 후일 결정할 날이 또 있을 것이니 출국 문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다만 안진사는 확실한 인재이니 자네가 천국에 가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그 결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이번 일은 비밀에 붙이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나는 고 선생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출발을 준비하였다. 3. 질풍노도의 청년기 1. 북행 견문과 천국 시찰. 하루는 안진사 사랑에 갔다가 참빛장수 한 사람을 보았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보통 돌아다니는 참빛장수와 달랐다. 내가 먼저 인사를 청하였다. 그 사람은 남원군 이동에 사는 김형진이었다. 나와는 본이 같고 나이는 나보다 8, 9세 많았다. 그 사람에게 내 집에 가면 참빛을 살 터이니 같이 가자고 청하여 그가 집에까지 따라왔다. 하룻밤 함께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보통 참빛장수가 아니라 삼남 지방에서도 신천 청계동에 있는 안진사가 당대의 대문장이요 대영웅이라는 소문이 있어 찾아온 것이라 한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됨이 그다지 출중해 보이지 않고 학식도 넉넉하지는 못해 보였으나 시국에 대한 불평으로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결심은 있어 보였다. 다음날 함께 고 선생 댁을 방문하고 김영진의 사람됨을 살펴보시게 하였다. 고 선생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더니 남의 머리가 될 인물은 못 되나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일을 성사할 만한 소질은 있어 보인다고 하셨다. 나는 집에서 부리던 말 한 필을 내다 팔아서 200냥의 여비를 준비하여 김영진과 함께 청나라로 출발하였다. 가는 길에 먼저 백두산이나 다파하고 동삼성을 거쳐 마지막으로 북경까지 갈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여행 방법을 협의한 결과 김영진과 같이 참빛장수 행세를 하기로 하고 여비 전부로 참빛, 붓, 먹과 기타 산중에서 욕이나 물품을 사서 두 사람이 한 짐씩 짊어졌다. 모란복 을민대를 잠시 구경하고 강동, 양덕, 맹산을 지나 고원, 정평을 거쳐 함흥 감령에 도착하였다. 평양에서부터 함흥에 도착하기까지 있었던 일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강동 어떤 시장에서 하룻밤 지내다가 70노인 주정뱅이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았다. 억울하기는 하였으나 원대한 목적을 품고 먼 길을 가는 처지에 사소하게 잘못 만난 일을 마음에 둘 바 아니라 하여 한신이 회음의 시정잡배에게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였다. 고원군 함관령 위에서 이태조의 승전비를 구경하고 홍원 신포의 경치와 북어잡이하는 광경을 보았다. 어떤 튼튼한 여자가 광주리에 꽃게 한 마리를 힘껏 이고 가는데 개다리 한 개가 내 팔뚝보다 굵은 것을 보았다. 함경도의 교육제도는 양서지방, 평안, 황해도보다 일찍이 발달해 있었다. 아무리 가난해서 개딱지만한 집을 짓고 살더라도 서재는 반드시 기와집으로 지었고 그 외 동네에는 도청이 있었다. 도청은 동네 공용 가옥으로 비교적 크고 화려하게 지어 그 집에 모여 놀기도 하고 이야기책도 보고 집신도 삼곤 했다. 동네 뉘 집에나 손님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여
도청에서 자고 쉬게 했고 무정객이 와서 자고 가기를 청하면 도청의 공금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규례가 있었다. 또 오락기구로는 북, 장구, 꽹과리, 퉁소 등을 비치하여 두고 동네 사람들이 종종 모여 즐기기도 하고 손님을 위로하기도 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홍원 어떤 큰 동네에 서재를 방문했는데 건물이 크고 웅장한 데다 교사가 3사람 있었다. 고등교사 한 사람은 학생 가운데 경서반을 혼자 맡아 가르치고 그 다음은 중등과를 그 다음은 유치반을 분담하여 가르치는데 대청 좌우에 북과 징을 매달고 북을 치면 학생들이 독서를 시작하고 징을 치면 독서를 파하는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었다. 함흥에 도착하여 조선에서 제일 큰 나무 다리인 남대천 다리를 지났다. 남대천의 수심은 장마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옷을 걷어 올리고 건너갈 만한 깊이인데 가장 넓은 곳의 폭은 그 다리와 거의 같은 약 5리 거리였다. 김병현이 읊었다는 남대천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산은 들이 좁아 할까 저어하여 저 멀리 우뚝 솟아섰고 물은 가는 배가 두려워 얕게 얕게 흐르는구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 명작이라 하였다. 그 다리를 지나가니 조선의 4대 큰 물건 중 하나인 장승 4개가 좌우 길가에 마주보고 서 있었다. 조선의 4대물이라 함은 경주의 인경과 은진 미륵, 연산의 쇠솥, 함흥의 장승을 이르는 것이다. 이태조가 세웠다는 함흥의 낙민루도 구경하였다. 북청은 산속에 있는 큰 읍으로 이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과거에 열심이었다. 그 결과 군내에 생존해 있는 진사가 30여 명이요 급제자가 7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남대천 좌우에 솔대가 무수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가히 문화향이라 부를 만했다. 단천 40령을 넘어 갑상군에 이른 때가 을미년 1895년 7월경이었다. 분명히 산중 큰 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했던 것은 그 지역 내의 관사를 제외한 모든 집들의 지붕에 한결같이 푸른 풀이 무성해 있다는 점이었다. 얼른 보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빈 마을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거기 말로 봇껍질이라 하는 것으로 지붕을 덮고 흙을 씌워 놓아 풀씨가 날아와서 흙에 떨어져 무성케 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큰 비가 와서 퍼부어도 흙이 씻겨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 봇나무는 양서지방에 있는 껍질 붉은 벚나무와는 종류가 아주 다른 것이었다. 색이 희고 탄력성이 강해서 지붕을 덮을 때 반드시 조약돌이나 흙으로 눌러 놓는데 흙기와나 돌기와보다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염습할 때에 봇껍질로 싼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흙 속에서 만년이 지나도 해골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해산진에 이르러 제천당을 구경했다. 그곳은 백두산 줄기가 남쪽으로 내다르며 조선산맥의 큰 줄기를 이루는 곳이다. 제천당 주변에 이런 글이 있었다. 6월에도 눈 덮인 산 백두에 운무가 감돌고 망고를 소리쳐 흐르는 물 압록에 용 소슴친다. 해마다 조정에서는 제천당에 관리를 보내 백두산 신령에게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해산진에서는 압록강 건너편의 중국인 민가에서 개 짖는 소리까지 다 들렸고 압록강도 걸어서 건너 다녔다. 거기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서대령을 넘어서 간다 했다. 삼수군으로, 장진군으로, 후창군으로, 자성군으로 중강을 건너 중국 땅인 모화산에 도착하였다.
이상 여러 군을 지나는 길은 험산준령 아닌 곳이 없고 어떤 곳은 70에서 80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있어 아침에 미리 점심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다. 산길이 극히 험악하였으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삼림이 빽빽하여 지척을 분별키 어려웠다. 나무들 중에 큰 것은 밑동 하나를 벤 그루터기 위에 7, 8명이 돌아앉아 밥을 먹을 정도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도 나무 한 개를 찍어 넘기고 그 나무를 절단하여 곡식 저장하는 통을 파는데 장정이 나무통 안에 서서 도끼질하는 것을 보았다. 또 이편 산꼭대기에 노목이 쓰러져 건너편 산꼭대기에 걸쳐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행인들이 그 나무 다리를 타면 굳이 깊은 계곡으로 가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었다. 우리도 나무를 타고 건너 보았다. 마치 신선히 다니는 길인 듯 싶었다. 그 지방은 인심이 순후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손님 오는 것을 매우 반가워하고 얼마든지 묵어가도록 해주었다.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은 대개가 귀와 감자고 개천에는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맛이 참 좋았다. 사람들이 짐승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는 것을 보면 원시시대 그대로 생활하는 것도 같았다. 삼수읍 성 안팎에는 민가가 30여 호 있다고 하였다. 모화산에서 서북쪽으로 노인치라는 고개를 넘고 또 넘어 서대령 가는 길로 접어들던 도중에 우리 동포를 100리에 두어 사람씩 만나게 됐다. 대부분 금 캐는 사람들이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백두산에는 가지 말라고 말린다. 이유는 서대령을 넘는 도중에 향마적이라는 중국인 도적대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후 시체를 뒤져서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데 요새도 우리 동포가 그같이 피살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백두산 가는 것을 그만두고 통화현성으로 갔다. 통화현성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관사와 성루문에 석가래 나무가 아직 흰빛을 띠고 있었다. 성 안팎에 있는 집이 500여 호 정도 된다고 하였다. 우리 동포는 단 한 집뿐인데 남자 주인은 변발에 중국 복장으로 통화형 군대에서 복무한다 하고 아낙네들은 전부 한복 차림이었다. 이 사람은 당시 명칭으로 호동사였다. 부근 심리쯤 되는 곳에 심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겨우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로 정신없이 아편을 피워대서 몸에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곳들을 두루 다니는 중에 가장 밉게 보이는 것은 호동사들이었다. 이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대개 가보년 난리, 청일전쟁을 피해 낯설고 물설은 외국으로 넘어와 중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속 험악한 곳만 택해서 화전을 일구고 조와 강냉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데 호동사들은 중국어 몇 마디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붙어서 동포들에게 별별 무리한 학대를 다 하는데 여자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돈과 곡식을 억지로 빼앗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허다히 행하였다. 나는 어떤 중국인의 집에서 우리 한복을 입고 머리를 따은 처녀 한 명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들에게 물어보니 이 처녀의 부모가 사윗감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눈치챈 호통사는 중국인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대신 그 처녀를 중매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처녀의 부모를 위협하여 강제로 그 중국인에게 보낸 것이라 했다. 내가 돌아다닌 곳은 통화, 환인, 관전, 임강, 집안 등이었는데 어디서나 똑같이 호동사의 폐해가 심하였다. 그때의 문헌은 보지 못하였다. 본래 땅이 비옥하여 잡곡은 무엇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되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0사람이 먹어도 족할 정도였다. 단 한 가지 소금이 제일 귀한 물건이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소금은 다 의주 방면으로부터 물길로 수천 리씩 실려와서 판매되었다. 곳곳에 두세 집 내지 여남은 집까지 모여 살림을 개척하고 오막살이를 짓고 거주하는데 인심이 극히 순우하여 거기 말로 앞대 나그네가 왔다 하면 무척 반가워들 하였다. 한 동네에 들어가면 제각기 맞아들이고 남녀노소가 모여서 고국 이야기를 하라고 조르기도 하며 이 집 저 집에서 다투어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난을 피하여 간 사람들이 많았다. 가보년 청일전쟁 때 피난하여 건너간 집이 많았고 드물게 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자들, 즉 전국 각지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 공금을 유용한 평안, 함경, 양도의 이속들도 간혹 있었다. 지세로 말하면 파저강 좌우에 서린귀, 영계소문의 관루 흔적이 남아있고 도초에 천연의 요새가 있었다. 그 천연 요새들은 한 사람이 막으면 만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므로 여진, 금, 요, 고구려의 발원지라 한다. 아마도 관전에서였던 듯하다. 한 곳에 비각이 있는데 비문에는 삼국충신 임경업의 비라고 새겨져 있었다. 근처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비각에 와서 낫게 해달라고 비는 풍속이 있다고 했다. 2. 김이연 의병. 이 지방을 두루 돌면서 수소문하여 들어보니 벽동 사람 김이연이 힘과 용기가 남달리 뛰어나고 학식도 풍부하다 하였다. 일찍이 심량자사가 그의 용력을 높이 사서 준마 한 필과 삼국지 한 지를 주었고 청나라 고급 장교들에게도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였다. 그가 지금 청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하간에 찾아가 보기로 상의하고 두 사람이 때로는 헤어져서 때로는 함께 다니면서 수소문하여 김이연의 비밀 주소를 알아내게 되었다. 강계군 서문인 임풍루 밖으로 80열이 더 가서 압록강을 건너면 그곳 사람들이 보통 황성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부근 10열이 되는 곳에 삼도구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김이연의 비밀 주소지였다. 김이연을 찾아갈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보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따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이연의 사람들도 각자 알아보고 참말 의병을 거사할 뜻이 있는지 혹시 무슨 술책이나 가지고 백성들을 꿰는 것은 아닌지 각자 자세히 관찰하다는 의도였다. 며칠 먼저 김영진을 유람객 행색으로 꾸며 출발케 하고 나는 김이연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탐지할 작정으로 참빅장수의 행색을 하고 네댓새 뒤에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길을 가던 중 하루는 압록강을 한 100여리 앞둔 곳에서 호련히 청나라 무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궁둥이에 관인이 찍힌 말을 타고 머리에는 말아기를 쓰고 옥로를 꽂고 홍사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덮어놓고 앞으로 나아가서 말머리를 잡았다. 그 무관은 곧 말에서 내렸다. 나는 청나라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품 안에 취지서 한 장을 써서 간직하고 다녔다. 어쩌다가 청나라 사람 가운데 문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취지서를 내보이곤 했었는데 청나라 무관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무관은 글을 채 다 읽기도 전에 갑자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크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붙들고 이유를 물었다.
그 무관은 글 가운데 통탄할 바 저 외적은 나와 함께 같은 세상을 살 수 없는 원수이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다시 나를 붙들고 통곡했다. 그제야 나는 갖고 있던 필통을 꺼내 필담을 시작했다. 먼저 그 사람이 물었다. 일본이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인가? 일본은 임진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국가의 원수일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기 때문이요. 나는 반문하였다. 그대가 초면에 이같이 통과함은 무엇 때문이요? 나는 지난 갑오년의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서옥생의 아들이요. 강계 관찰사에게 부탁하여 부친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였는데 그로부터 전갈이 오기를 부친의 시체를 찾아 놓았으니 와서 문구에 가라 하였소. 그런데 가서 보니 부친의 시체가 아니기에 이렇게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요. 자기 집은 금주인데 자기 부친은 집에서 기르던 병사 1500명 중에 1000명을 인솔하고 출전하였다고 한다. 그들 1000명은 모두 부친과 같이 전멸했고 현재 자기 집에는 군인 500명이 남아 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재산은 매우 넉넉하고 자기 나이는 30몇 살이며 부인은 몇 살이고 자녀는 몇 명이라고 상세히 일러주었다. 나는 먼저 그에게 평양 보통문 밖 들녘에서 일본 사람들이 세운 소옥센 전망처란 나무비를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나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므로 나를 띠디, 아오라 부르고 자기더러는 꺼거, 형이라 부르라고 써 보였다. 그리고는 내가 짊어지고 있던 보찜을 자기 말 한 장에 달아매고 나를 붙들어 말등에 올려 태우고 금주를 향해 채찍질을 하면서 언제까지는 복수할 때가 오기까지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같이 걸어서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걱정 말라고 하며 불과 10리만 가면 관말을 잡아 탈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말미에서 곰곰이 생각했다. 서씨의 뜻을 보면 장래 교제할 좋은 기회가 되겠으니 같이 지내는 것이 극히 좋겠으나 먼저 길을 떠난 김영진에게 이 사실을 알릴 길이 없었다. 또 김희연이 의병을 일으킨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생각이 앞섰으므로 기약 없이 금주로 가서 서씨 집에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었다. 말에서 내려 서군에게 물었다. 여보, 꺼거. 내가 고국의 부모를 이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왕실에서 변을 당한 후에 나라 안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승낙을 얻어가지고 와서 떳떳이 꺼거와 함께 지내며 장례를 경영하면 어떻겠소. 서씨는 대단히 아쉬워하면서 동생 사정이 그러하다 하면 어쩔 수 없지. 어서 속히 고국의 부모를 뵌 후 다시 와서 만납시다. 하고는 제삼 눈물로서 부탁하고 서로 작별하였다. 대엿새 후 삼도구에 도착하였다. 이 집 저 집 방문하여 참빛장수로 행세하면서 김희연의 동종과 그 부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령인 김희연은 일 버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자신감이 지나쳐 다른 사람의 도모를 너그레이 받아들이는 도량이 부족해 보였다. 용력은 월등히 뛰어나서 당시 나이 50여 세에 심양에 있는 500근짜리 화포를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관찰로는 진정한 마음의 용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희연보다는 그의 동지로서 초산 이방을 지냈다는 김규현이란 사람이 의리도 있고 계책도 잘 세우는 것 같아 보였다. 김희연은 의병운동의 수령이 되어 당시 많은 의병을 모집하였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변방으로는 초산, 강계, 위원, 벽동 등에서 몰래 포수를 모집하였고 저쪽 변방으로는
청나라 강 근처 일대에서 이주민 포수를 모집하여 그 수가 근 300명이나 되었다. 의병을 일으킨 대의 명분은 국모가 외부에게 피살된 것은 국민 전체의 치욕이니 가만히 앉아서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글을 잘 쓰는 김규현으로 하여금 경문을 지어 뿌리게 했다. 의병을 일으키는 모의에는 우리 두 사람도 참가했다. 나는 비밀이 강계성에 들어가서 화약을 매입하여 등에 지고 압록강을 건너기도 했고 초산, 위원 등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 포수를 모집하기도 했다. 거사년 때는 을미년 11월 초였다. 압록강은 대부분 빙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삼도구에서 행군하여 얼음 위로 강을 건너 강계성까지 바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위원에서 일을 마치고 채권지인 삼도구로 돌아오던 중 혼자서 얇은 얼음을 밟았다가 강 속에 빠진 적이 있었다.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겨우 머리와 양손만 얼음 위에 남아있는 형편이 되었다. 죽을 힘으로 솟아올라 육지에 도달하였으나 옷이 삽시간에 얼음 덩어리로 변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익사는 겨우 면하였으나 동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간을 다투던 그때 내 고함 소리를 들은 산골짜기 동네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구하여 준 덕분에 겨우 살 수 있었다. 김현에게 강계로 들어갈 계책을 물었더니 이미 강계 병영에 있는 장교들과 내응해 두었으니 성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였다. 그러면 그 장교들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내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연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내가 이미 심양에 가서 임명 노야와 친하고 그가 하사하는 말까지 받은 일을 이 장교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 언제나 청나라 군사들의 응원만 받아오면 그들이 다 같이 행동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소. 그런 까닭에 성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요. 나는 또 물었다. 그러면 청나라 군사들을 이번에 다소간이라도 사용게 됩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거사하여 강계를 점령하면 온병이 온다고 하였소. 그리가 우리가 모집한 포수들의 복장 문제가 나와서 나는 이런 의견을 주장하였다. 포수 중에 청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중 몇십 명에게 청병 장관의 옷을 입혀 청나라 장교 혹은 대장으로 꾸밉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복을 입혀 후방에 따르게 합시다. 선두에는 심양 자사로부터 하사받은 말을 타게 하고 청나라 장교로 꾸민 군인에게 긴 칼을 차게 해서 선두에 입성케 함이 좋은 계책일까 합니다. 이유는 강계성 장교들이 내응한다는 것을 순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청나라 군사들이 오면 그것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지 의리상 내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청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면 정세는 세부득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김희연은 제1착으로 고산진을 쳐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 제2차로 그 무기를 가지고 강계를 공격한다는 계책을 세웠다. 그러나 나는 그것 역시 불가한 일임을 역설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300여 명의 포수가 있으니 이 병력만 가지고 질풍내우 형세로 힘차게 돌진에 들어가면 충분히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선발대의 수요가 비록 적긴 하여도 저쪽에서는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는지 모를 것이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규현과 경성사람 백진사 등은 다 내 의견에 찬동하였다.
그러나 본래 성격이 독단적인 김희연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였다. 첫째, 청군 복전과 청군 장교로 가자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당당하게 국모주기 원수를 갚기로 한 이상 당연히 백의 군인으로 엄성함이 옳다. 둘째, 아직 군인은 있으나 무기가 부족하니 먼저 고산진을 쳐서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 다음 날에 강계를 점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김희연이 고집하고 나가는 데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갈라서지는 말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제1착으로 야간에 고산진을 침입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빈손으로 종군하는 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음 날 강계로 진군하여 정군이 한밤중에 얼음 위를 밟고 건너갔다. 인풍루 밖 10리가량 되는 곳에 선두가 도착하자 강의 남쪽 기슭에 있는 소나무 숲속에서 화순총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강계대 소속 장교 몇몇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서 김희연을 찾아서 물었다. 이번 오는 중에 청병이 있는가? 김희연은 대답했다. 우리 강계를 점령하고 통지하면 곧 청병이 올 것이요. 그 장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서울숲에서 포성이 울려 나오더니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좌우의 산골짜기 험준한 빙판 위에서 근 천여 명의 사람과 말대가 큰 혼잡을 빚으며 물밀듯이 밀려나가고 들어오니 어느새 총알에 맞아 죽는 자, 다쳐서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김형준과 몇 걸음 후퇴하면서 상의하였다. 김희연의 근본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 다시 사람들을 모으지 못할 거요. 그러니 저들과 같이 퇴각할 아무 필요가 없소. 이렇게 낯선 행색으로는 잡히기 쉬울 것이니 잠시 강계성 부근으로 몸을 피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산 언저리로 올라가서 강계성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갔다. 한 동네 전부가 피난하고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집에 들어가니 집 바깥문이나 앞문이나 다 열어둔 채였으나 주인을 불러봐야 역시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었다. 안방에 들어가니 방구석 화닥에 불이 피어 일렁일렁하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우선 화덕 옆에 앉아 손발을 녹였다. 가만히 앉아 있노라니 방안 가득히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났다. 시렁 위에서 광주리를 꺼내보니 온갖 고기가 가득하였다. 우선 닭다리와 돼지갈비를 숯불에 쪼여 먹고 있는데 배에 두 권을 쓴 사람이 문을 가만히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거짓 책망을 했다. 웬 사람인데 야반에 남의 집을 묻지도 않고 침입하는가? 그 사람이 놀라고 두려운 빛을 띠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 집인데요. 누가 주인이든지 이렇게 눈 오는 밤인데 들어와 몸이나 녹이시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물었다. 그대가 이 집 주인이라면 집을 비우고 어디를 갔던 게요? 내가 보기에 주인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추울 터이니 여기 와서 고기나 자시오. 그 사람도 하도 어이가 없어 이야기를 한다. 오늘이 내 어머님 대상입니다. 각 처에서 조객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동구에서 포송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조객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나도 식구들을 산속으로 피신시켜두고 잠시 왔던 길이요. 나는 한편으로 신뢰했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했다.
우리도 장사차 성내에 왔는데 당도하자마자 난리가 났다고 소동을 하기로 촌으로 피난을 나온 것이요. 와서 보니 당신 집 문이 열려 있기로 들어왔고 들어와 보니 음식 미리 있기로 요기를 하던 중이요. 난리때라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니 용서하시오. 주인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나는 주인을 권하여 산속에 피하여 숨은 식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일렀다. 주인은 겁이 나서 말했다. 지금 또 보니 동구 밖에 군대가 밀려가던데요. 군대가 무슨 일로 출발한다는지 들으셨소? 주인은 청라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 건너 쪽에서 의병이 밀려와 관계를 치려다가 군대에게 몰려간다고 합디다. 그렇지만 멀리서 자꾸 포성이 들리니 알 수 있습니까? 승부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병이 오나 군대가 오나 촌 사람들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겠소.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눈 속에서 밤을 지내다가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주인은 오히려 자기 집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내 집 식구뿐 아니라 온 마을이 거의 다 산 위에서 밤을 보낼 준비를 하였으니 손님은 과히 염려치 마시고 이왕 내 집에 오셨으니 집이나 지켜주시오. 나는 산에 있는 식구들을 가서 보고 오리다. 인풍루 밖 길가 첫 동네에 있던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출발하여 강계를 떠나서 적류령을 넘어 수일 만에 신천에 도착했다. 3. 인연 없는 스승의 손자사위. 청계동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물으니 고선생 집에 콜레라가 들어 맏아들 맏며느리인 원명 부부가 일시에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서 먼저 고선생 댁에 가서 위문하였다. 고선생은 도리어 침착하고 태연한 빛이 있었으나 나는 원통하고 가슴이 답답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려고 하직을 할 때에 고선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 곧 성례를 하기로 하세.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떠난 뒤에 고선생 손녀 원명의 맏딸과 너와 약혼이 되었다. 는 말씀을 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고선생이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번갈아가며 약혼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셨다. 아버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나간 후 고선생이 집에 찾아오셔서 요새는 아들도 없고 매우 고족하실 터이니 내 사랑에 오셔서 이야기나 하고 놉시다 하시더라.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가서 노는데 고선생이 내가 어렸을 적부터 행동해온 것을 세밀히 물으시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던 곳과 해주 과거장에서 극단적인 비관을 품고 돌아온 일, 관상서를 보다가 낙심하던 일, 마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동학에 입도하던 일, 근처 동네의 강씨, 이씨들은 조상님의 뼈를 사고 파는 죽은 양반들이지만 너는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고 몸으로 실행하여 살아있는 양반이 되겠다고 하던 것 등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어머님 말씀은 이러했다. 어느 날 고선생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더러도 내가 곧잘 하던 일을 물으시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강령에서 큰 칼을 가지고 신풍 이생원 집 아이들을 죽이러 갔다가 칼도 빼앗기고 매만 맞고 왔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돈 20냥을 허리에 차고 떡 사 먹으러 갔다가 제 아버지께 매 맞았던 이야기며 내가 사둔 청, 홍, 물감을 전부 가져다가 개천에 풀어 놓았던 일, 아침에 울기 시작하면 종일토록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버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루는 고선생 댁에 가서 노는데 선생이 갑자기 노형, 우리 집과 혼인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더라.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지를 몰랐다. 선생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청계동에 온 뒤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시험하여 왔는데 당신 아들만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소. 불행히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죽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을 전부 의탁할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노영의 아들과 내 맞손녀와 혼인을 하고 내가 창수에게 의탁하면 어떻겠소? 하셨다. 나는 황공하여 선생께서 그처럼 미거한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이 감사하나 반상의 다름으로나 덕행으로나 제 집의 형편으로나 자식의 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식이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나 저도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외모도 하도 못나서 선생 집안에 욕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고 선생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 아비만큼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 내가 노영보다 아드님에 대해 좀 더 아는지 알겠소? 아드님이 못생겼다고 그다지 근심은 마시오. 내가 보건대 창수는 범상입디다. 인중이 짧은 것이라든지 이마가 두툼한 것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장내 두고 보시오. 봄의 냄새도 풍기고 봄의 소리도 질러서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하는지 알겠소? 하시더라.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해서 약혼을 하였다 한다. 나는 고 선생이 그같이 나를 촉망하고 자원하여 손녀를 허락한 일로 인해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성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규수의 작품이 뛰어난 점이나 상당한 가정 교훈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만족한 마음도 들었다. 그 후로 고 선생 댁에 가면 안채에서도 인정하는 빛이 보였고 17살 된 둘째 손녀 아이는 나더러 아저씨라고 부르며 안아주어 업어주어 하였다. 또 그 규수는 조부 밥상에 내 밥을 같이 차려들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도 들어왔다. 나는 마음이 퍽 기뻤다. 문명 부부의 장례도 내가 도와서 지냈다. 고 선생에게 청나라 돌아다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보고하였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토지의 비옥함에 대해 그리고 그곳의 지세와 인심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서옥생의 아들과 결의한 일, 돌아오는 길에 김희연을 만나 의병에 동참하였다가 실패한 일 등등을 다 말씀드렸다. 또 장래에 북방에 가서 활동할 지대, 즉 군대를 움직일 만한 곳 등을 두루 소상히 보고하였다. 마침 그때는 단발령이 내린 때였다. 군대와 경찰은 거의 다 머리를 깎았고 문관들도 각 군의 면장까지 단발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고 선생과 상의하고 안진사와 더불어 의병 일으킬 문제를 회의하였다. 그러나 안진사는 아무 승산 없이 일어났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 생각이 없고 천주교를 믿다가 후일 기회를 보겠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당장 머리를 깎아야 한다면 깎기까지라도 할 의향을 가졌노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자 고 선생은 두말 않고 절규를 표시하였다. 진사, 오늘부터 끝내. 고 선생이 절규를 선언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나의 심사도 매우 저하여졌다. 이 일이 안진사의 인격으로 된 것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은 토벌하고 서양 오랑캐가 하는 서학을 한다는 말이 매우 괴이하였다. 모름지기 의리 있는 선비라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저승에서 머리 없는 귀신이 될지언정 이승에서 머리 깎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였다. 그런데 안진사가 단발할 의향까지 보였다는 것은 그에게 의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고 선생과 상의하기를 속히 성혼이나 하고서 청계동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부모님께는 다른 자녀가 없었고 단지 나 하나뿐이었으므로 고 선생과 같이 훌륭한 가문 출신의 며느리를 맡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뻐서 온 힘을 다하여 혼수와 홍구를 준비하기에 분주하였다. 그러나 어찌 예상하였으랴. 호사다마로 괴이한 일이 생겼다. 하루는 심열이 길 해주 검단 등지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일을 보고 해가 저물어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겨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고 선생이 나를 찾아와서 천만 낙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어렸을 때 네 집에 약혼을 하였다가 자네가 원치 않아서 퇴원하였다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네 그려. 내가 어제 사랑에 앉았노라니 성이 김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었다네. 나를 보고 당신이 고 아무개냐 묻기로 그러하다 하니 내 앞에다가 칼을 내어놓고 하는 말이 들으니 당신 손녀를 김장수에게 호언하였다 하니 처불어 주는 것이요 정실이요 하고 물었네. 하도 계상하여 김가를 나무라며 초면에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하니 김가가 녹이 등등하여 하는 말이 김장수의 정처는 곧 내 딸인데 이제 들으니 당신 손녀와 결혼을 한다 하기로 첩이라 하면 가하나 정실이 하면 이 칼로 생사를 가름하겠다 하지 않겠나. 나는 김장수가 종전에 약혼한 곳이 있었으나 이미 파혼된 줄 알고 호언을 하였소. 그러나 이제 그대의 말을 듣건대 엄연히 약혼 중이라 하니 이 문제는 내가 김장수를 보고 해결할 터 그대는 물러가오 하여 돌려보냈네. 이 일을 어찌하겠나. 우리 집안 여자들은 큰 난리가 났네. 나는 이 말을 듣고 시작이 재미없게 된 것으로 보고 고 선생에게 말씀드렸다. 제가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본래 의도는 선생님의 손자 사위나 됨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령고 선생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죽을 때까지 그 거룩하신 가르침을 봉행하기로 마음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혼사는 서로 단념하고 우리로만 선생님을 받들겠습니다. 이미 혼사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줄 알고 잘라 말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매우 섭섭하였다. 고 선생은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내가 장래에 몸과 마음을 의탁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고자 허다히 마음을 써서 자네를 만났고 더욱이 미혼이므로 혼사까지 성략한 것인데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 혼사는 없었던 일로 치세. 그러나 이제 관리들이 단발을 하고 나면 평민들에게도 실시하려 할 터이니 자네는 시급히 몸을 빼쳐 달아나 단발의 화를 면하도록 하게. 나는 머리 깎는 화가 미치면 죽기로 작정하였네. 여기서 이왕에 기록하면서 제외하였던 사건 한 가지를 추가하여 적는다. 내 나이 4~5살 때에 아버님이 어떤 술집에서 한경도 정평 사람인 김치경이란 함지박 장수를 만나 취중에 말이 오가다가 그에게 8~9세 된 딸아이가 있음을 보고 농담같이 청혼을 하였다. 김치경은 혼사를 승낙하였고 사주까지 보내었다. 그 후 아버님이 이 여자아이를 집에 종종 데려오셨다. 당시 나는 서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놀려대곤 했다. 너는 함지박 장수의 사위다. 너희 집에 데려온 처녀가 곱더냐. 이런 조롱을 받을 때에는 심사가 매우 불쾌했다. 하루는 추운 겨울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돌리며 놀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내 곁에 와서 구경하다가 자기에게도 팽이 한 개를 깎아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어머님에게 졸라 그 여자아이를 도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약혼을 해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다가 가불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당신은 일반 인심의 대부분의 아들, 딸 가진 사람들이 자식 혼인시키는 것을 유일한 의무로 알던 때였다. 당시 나는 동학 접주가 되어 동분서주하던 판이었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니 술과 떡을 마련해 놓고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안타깝고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도 할 수 없다고 여기셨던지 김치경에게 자식이 원하지 않으니 혼약을 해제할 것을 상의하시고 그 집 딸도 다른 자리에 출가시키라고 하셨다. 김치경도 무방한 일이라 생각했었다. 김치경이 청계동에서 12월이쯤 되는 곳에 있는 신천 수루영에 이사하여 술장사를 하던 때였다. 그때 김치경이 나와 고선생 댁과의 혼약 소문을 듣고서 이 혼사를 방해하면 돈푼 깨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짐짓 방해를 놓은 것이었다. 아버님이 분기탱천하셔서 곧 김치경의 집에 가서 싸움을 하였으나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다. 김치경은 그때 벌써 자기 딸을 인근 동네에 돈을 받고 혼약해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 후 고 선생은 비동으로 우리 집은 턱골로 세간살이를 다 옮겨 이사하였다. 4. 복수의거 치아포 사건. 나는 시급히 청나라 금주에 있는 소옥생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김영진은 자기 본향으로 가게 되어 동행하지 못하고 단신으로 출발하였다. 평양에 도착하니 관찰사 이하 전부가 단발을 하고 길목을 막고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고 머리를 깎고 있었다. 단발령을 피하려고 시골로나 산골로 숨어 들어가는 백성들의 원성이 길을 가득 메운 것을 목격하고 나는 머리끝까지 분기가 가득하였다. 안주에 도착했는데 게시판을 보니 단발 정지령이 내려 있었다. 소문을 들으니 경성, 종로에서 사람들에게 단발을 시켰다가 대소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일본인들의 가옥을 때려 부수고 1인을 다수 때려 죽이는 등 변란이 나고 당시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큰 변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차 나라 안 사정이 많이 변할 낌새라 굳이 출국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삼남 방면에서 의병이 봉기한다고도 하니 다시 돌아가서 시세를 관찰하리라 결심하고 회정하였다. 용광군에서 안악군 치아포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때는 병신년 2월 하순이었다. 강 위에 빙산이 떠다니는 바람에 15명의 남녀 성객이 이 빙산에 포위되고 말았다. 진남포 하류까지 빙산에 쌓여 내려갔다가 조수를 따라서 다시 상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됐는데 성객들은 물론 뱃사공들까지 모두 얼음 귀신이 되는 줄 알고 당황해했다. 나도 해마다 얼음이 얼었다가 풀리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종종 이런 나루토에서 빙산에 포위되어 참사를 겪게 된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바 이날 불행히도 내가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어머니를 부르는 울음소리가 배에 진동하였다. 나는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보았다. 배 안에는 식량이 없어 얼어 죽는 것보다 먼저 굶어 죽을 판이었다. 다행히 나귀 한 필이 있어 빙산의 포위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으면 잔인 하나마 부득불 나귀를 잡아서 16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했다. 무작정 소리내어 우는 것이 우리 목숨을 구하는 길이 아니니 뱃일을 사공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성객 모두가 일제히 힘을 합해서 빙산을 밀어내자고 하였다. 빙산이 순식간에 물러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추위 속에 몸을 움직이며 운동이 될 터이니 유익할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주장을 맹렬히 내세우고 힘쓸 자를 구하니 성객들과 뱃사공이 일제히 찬성하였다. 나는 몸을 날려 빙산에 올라가서 얼음들이 모여있는 형세를 살펴보고 큰 얼음덩이에 의지해서 작은 것을 힘껏 밀어내 보았다. 이렇게 노력하던 중 간신히 한 줄기 살길을 찾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치아포에는 닿지 못하고 오리박 강기슭으로 올라갔다. 서산에 지는 달이 아직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치아포에 도착해서 요관을 겸하고 있는 나루토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풍랑으로 인해 유숙하는 손님들이 색한 요관방에 가득하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으므로 방방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함께 고생했던 우리 일행들도 방 3칸에 나뉘어 들어가 잠을 자고 쉬었다. 잠이 막 들자마자 먼저 들어온 여행객들이 일어나 떠들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배를 타고 건너게 해달라고 한바탕 야단을 쳤다. 조금 있다가 아랫방에서부터 아침 식사가 시작되어 가운데 방과 윗방까지 밥상이 들어왔다.
그때 가운데 방에는 단발을 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 한 명이 같이 앉은 나그네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성은 정씨라 하고 작년에 산다고 하는데 말투는 작년말이 아니고 경성말이었다. 촌 늙은이들은 그를 진짜 조선인으로 알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외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였다. 가는 길을 물어보니 진단포로 간다 했다. 나는 그놈의 행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곳은 진단포 맞은편 기슭이므로 매일매일 여러 명의 외인이 자기들의 본래 행색대로 통행하는 곳이다. 그러니 저놈이 보통 장사치나 기술자 같으면 굳이 우리 조선 사람을 위장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저자가 우리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가 아닐까? 경성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도망하여 당분간 숨으려는 것은 아닌가? 만일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미우라의 공범일 것 같다. 여하튼 칼을 짜고 숨어 다니는 외인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 돋보서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보리라. 먼저 주위 환경과 나의 역량을 살펴보았다. 방 색간에 가득 찬 손님의 수가 40여 명 되어 보였고 그놈의 패거리가 몇 명 정도 섞여 있을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나이 17, 8세 되어 보이는 총각이 그놈 옆에서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 몸에 빈손이 아닌가. 섣불리 손을 썼다가 내 목숨만 저놈의 칼 아래 끊어 보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내 의지와 목적은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도적놈의 시체 하나만 남기고 죽고 말 것이다. 또 내가 빈손으로 단번에 저놈을 죽일 수는 없다. 만약 죽을 결심을 하고 대들더라도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면 그 틈을 타서 저놈의 칼이 내 몸에 들어오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심신이 잠옷 혼란한 상태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데 홀연히 한 가닥 광선이 가슴속에 비치는 듯하였다. 그것은 바로 후조 고능선 선생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다.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은 가히 장부로다. 나는 곧 자문자답해 보았다. 문. 내가 보기에 저 외인을 죽여 서려가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답. 그렇다. 문. 내가 어릴 때부터 마음 좋은 사람 되기가 소원이 아니었더냐? 답.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원수, 외놈을 죽이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면 한낱 도적의 시체로 남겨질까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은 다 거짓이고 사실은 몸에 이롭고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는 소원만 가졌던 것이 아닌가. 자문자답 끝에 비로소 죽을 작정을 하고 나니 가슴 속에서 일렁이던 파도는 어느덧 잔잔해지고 100가지 계책이 줄지어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선 방 안에 있는 40여 명의 손님들과 동네 사람 수백 명을 무형의 노끈으로 꽁꽁 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그 외놈이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태를 느끼게 되면 거기 대비하게 될 터이니 일단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안심을 시키고 나 한 사람만 자유자재로 연극을 연출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아랫방에 먼저 도착하여 제1창으로 밥상을 받은 사람이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던 입에 새벽밥이라고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3분의 1도 채 못 먹고 있을 즈음 나중에 밥상을 받은 나는 4대숟갈로 한 그릇 밥을 다 먹어치웠다. 일어서서 주인을 부르니 골격이 준수하고 나이 약 37, 8세나 되었음직한 사람이 문 앞에 와서 물었다. 어느 손님이 불렀소? 나는 주인을 보고 말했다. 내가 좀 청했소이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700년이나 되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아침을 더 먹고 가야겠으니 밥 7상 7인분만 더 차려다 주시오.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나를 보기만 하더니 내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방 안에서 아직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불쌍또하다. 미친놈이군.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한켠에 들어 누워서 방 안 사람들의 평판과 분위기를 보면서 외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서는 두 갈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중 유식하게 보이는 청년들은 주인의 말과 같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 했고 식후 제일 미로 긴 담뱃대를 붙여 물고 앉은 노인들은 이 청년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 있겠나. 이런 말세에는 마땅히 이인이 나는 법일세. 청년들이 대번에 그 말을 받아 대꾸했다. 이인이 없을 리 없겠지만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세요.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그 외놈은 별로 주의하는 빛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중문 밖에 서서 문기둥을 의지하고 방안을 들여다보며 총각 아이가 밥값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크게 호령하며 그 외놈을 발길로 차서 거의 한 길이나 되는 계단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바로 쫓아 내려가서 놈의 목을 힘껏 밟았다. 색한 객방의 앞쪽 출입문이 아랫방에 한 짝, 가운데 방에 분합문 두 짝, 윗방에 한 짝, 합해서 모두 네 짝인데 이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면서 문마다 사람 머리가 다 튀어 나왔다. 나는 몰려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단하게 한마디로 선언하였다. 누구든지 이 외놈을 위해 내게 달려드는 자는 모두 죽이고 말리라. 선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금 내 발에 채이고 발뺐던 외놈이 새벽 달빛에 칼빛을 번쩍이며 달려들었다. 얼굴로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외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로 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외놈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했다. 아직 2월 날씨라 마당은 빙판이었는데 피가 샘솟듯 넘쳐서 마당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손으로 외놈의 피를 움켜 마시고 그 피를 얼굴에 바르고 피가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다. 아까 외놈을 위하여 내게 달려들려고 하던 놈이 누구냐? 방 안에 있던 자들 중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엎드려서 빌기바빴다. 장군님 살려주시오. 나는 그놈이 외놈인 줄 모르고 보통 싸움으로만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제 배 위에서 장군님과 같이 고생하던 장사꾼입니다. 외놈과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아까 청년들을 책망하며 나를 편들어준 일로 떳떳이 가슴을 내밀고 말했다. 장군님, 아직 지각이 없는 청년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러는 가운데 주인 이화보가 왔다. 그는 감히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 바깥에 엎드려서 빌었다. 소인이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어 장군님을 멸시하였으니 그 죄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외놈에게는 다만 밥 팔아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하였으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는 방 안에 꿇어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앉으라고 명하고 주인 이화보에게 물었다. 내가 그놈이 외놈인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소인이 나루토 객주를 하는 탓에 진난포로 내왕하는 외인들이 종종 제 집에서 자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복을 입고 오는 외인은 오늘 처음 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 외인은 복색뿐만 아니라 조선말도 능한데 내 어찌 외인인 줄 알았느냐? 몇 시간 전에 황주로부터 온 목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는데 뱃사람들의 말이 일본 영감 한 분을 태워왔다고 하기에 알았습니다. 그 목선이 아직 포구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뱃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답하는 가운데 눈치 빠른 이화보는 일변 세면 도구들을 들여오고 그런 다음 밥 7그릇을 한 쌍에 놓고 다른 한 쌍에는 반찬을 차려 들여놓고서 먹기를 청하였다. 나는 얼굴을 씻고 밥을 먹게 되었다. 밥 한 그릇을 먹은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과격한 행동을 한 뒤라서 한두 그릇쯤은 더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7그릇까지 먹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도 애시당초 7그릇을 더 요구한 것이 거짓말로 알려져서는 재미없는 일이라 큰 양푼 한 개를 청하여 밥과 반찬을 한 군데에다 붓고 숟가락 한 개를 더 청하였다. 숟가락 2개를 포개 들고서 밥 한 덩이가 사발통만큼씩 되게 밥을 떠 먹었다. 곁에서 보는 사람 생각으로는 몇 번만 더 뜨면 그 밥을 다 먹겠구나 하도록 보기 좋게 한두어 그릇 분량을 먹다가 숟갈을 던지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먹고 싶던 원수의 피를 많이 먹었더니 밥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식사를 마치고 일의 조처에 착수했다. 외놈을 싣고 온 뱃사람 7명이 문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소인들은 황주에 사는 뱃사람들인데 외놈을 싣고 진남포까지 뱃삭을 작정하여 가던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뱃사람들에게 명하여 외놈의 소지품 전부를 가지고 오도록 했다. 소지품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외인은 스치다라는 자였고 직위는 육군 중위였다. 가진 돈이 엽전 800냥 남짓 되었다. 그 돈으로 뱃삭을 지불하고 이화보를 시켜 동네 동장을 불러오라 했다. 그러자 이화보가 말하기를 소인 명색이 동장이올시다 했다. 동네의 극빈한 집에 그 나머지 돈을 모두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외놈의 시체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음으로 이렇게 분부하였다. 외놈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문들의 원수니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와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도록 하라. 그런 다음 이화보에게 필기를 갖고 오게 해서 몇 줄의 포고문을 썼다. 먼저 외놈 죽인 이유를 국모 보수의 목적으로 이 외인을 죽이노라 라고 밝히고 마지막 줄에 해주 백운방 턱골 김장수라 써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벽에 붙였다. 그리고 다시 이화보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이 동네 동장이니 아강 군수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라.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겠다. 기념으로 외놈의 칼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출발하려고 보니 전신 의복골이 말이 아니었다. 흰옷이 피로 물들어 붉은 옷으로 변해 있었다. 다행히도 벗어 걸어두었던 두루마기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찼다. 한가로워 보이는 태도로 행객들과 동네 사람 수백 명이 모여 쳐다보는 사이를 지나 귀로에 올랐다. 겉으로는 태연자약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매우 조급하였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사실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외놈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내가 복수를 하였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우리 동네에서 살인을 하였으니 내 스스로 일을 해결하고 가라.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내 생각이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할 자는 없었을 것이다. 발길을 일부러 천천히 옮겨 고개 위에 올라서서 곁눈으로 치아포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서서 내가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아침 해가 높이 올라와 있었다. 고개를 넘은 후에는 빠른 걸음으로 신천읍에 도착하였다. 그날은 신천읍 장날이었다. 시장 이곳저곳에서 치아포 이야기가 들렸다. 오늘 새벽 치아포 나루에 어떤 장사가 나타나서 일본 사람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지. 그래, 그 장사하고 같이 용광에서부터 배를 타고 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 20도 채 못되어 보이는 소년이더라는군. 강 위로 빙산이 몰려와서 배가 그 사이에 끼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소년 장사가 큰 빙산을 손으로 밀어내고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렸다던데 게다가 그 장사는 밥 7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더라는 걸. 이런 말을 듣다가 신천 서부에 사는 동학당 친구 유혜순을 찾아갔다. 유씨가 한참 후에 형의 목에서 피 비린내가 난다 하며 자세히 보더니 의복에 웬 피가 이다지 많이 묻었어 하고 물었다. 나는 대강 둘러댔다. 길에 오다가 외가리 한 마리를 잡아 먹었더니 피가 묻었소이다. 그러나 유씨는 다시 물었다. 그 칼은 웬 것이오? 여보, 노영이 동학 접주 노를 할 적에 남의 돈을 많이 강탈하여 두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강도질하러 왔소. 그러나 유씨는 또다시 물으며 사실 이야기를 하라고 졸랐다. 동학 접주가 아니고서 그런 말을 하여야 믿지요.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나는 대강 지난 일을 말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유혜순 형제는 크게 놀라면서 과연 쾌남아다운 행동이라 하였다. 그리고 내게 강권하기를 본가로는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사람의 일은 모름지기 밝고 떳떳하여야 하오. 그래야 사나 죽으나 값이 있지. 세상을 속이고 구차히 사는 것은 사나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오. 곧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일일이 보고하니 부모님 역시 피신할 것을 애써 권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내가 외놈을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를 싣기 위해 행한 일이니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피신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실행한 이상 자연히 법사에서 사법적인 조치가 있을 터이니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하여 만인을 교훈할 수 있다면 죽더라도 영광된 일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집에 앉아서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다시 강권을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집이 흥하든 망하든 내가 알아 하여라.